네, 다시 1년 만에 2020년 적용 개정세법 어떤 게 이번에 개정이 됐는지 특히 교재에서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재정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국회 통과돼서 공표가 된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아보니까 페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법인세가 제일 많은데 전산세무 2급에서는 뭐 법인세는 전산세무 1급 범위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특강 언제 나오냐고 계속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서 일단 교재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이 특강 특히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요 중심으로 해서 한번 바뀐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소득세법에 개정된 것들이 시험과 관련되거나 우리 교재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일단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야간 근로수당 총급여액 요건이 완화됐고 신문 구독료, 근데 요즘 뭐 신문 받는 집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요게 이번에 들어갔고 제로페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죠.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들, 이게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2020년부터 적용될 겁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조정됐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된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특히 면세점 이용한 거, 그 다음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됐고,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우선 야간 근로수당인데 생산직 근로자 중에서 야간 근로수당인 경우에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이 됐었습니다. 종전에 보면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다시 말해서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월 급여액이 1년을 나누기 12달 해서 210만 원 이하이면서 그 다음에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 대상 직종은 뭐 공장, 광산 근로자, 어업 및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240만 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해서 근로자들 먹고 사는 데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다른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총급여액 2,500만 원 이하에서 최저임금이 최근에 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까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자격 조건이. 그래서 총급여액이 나는 3,000만 원 이하다. 그러면서 요런 생산직이라든가 공장, 그 다음 뭐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요런 데 근무하면서, 자, 그 다음에 월 평균 급여액이 210만 원 이하일 때, 요럴 때 야간 근로수당, 초과 근무 수당이라 그러죠. 우리 일반적으로. 자, 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 적용 범위 총급여액 한도를 확대했다는 거.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교재를 새로 사기에는 너무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교재 어디 수정해야 되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프로그램은 아직 이번 4월 시험이 눈앞인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3월 한 셋째 주 이때쯤 그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우리 수험생들이 좀 마음이 조급하니까, 자, 수당공제 등록 그 메뉴에 가시면 여기 수당공제 등록이라는 메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이 수당 등록을 하죠. 뭐 직책 월차 수당,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여기 야간 근로 수당 해서 요걸 클릭하면 밑에 보면, 여러분 작아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야간 근로 수당은 전년도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이고 월정액이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사업만 연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됩니다라고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프로그램이 이제 아마 3월 달쯤에 3월 한 20일 전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요게 3,000만 원 이하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교재는 어디를 수정해야 되느냐? 자, 2018년부터 2019년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 그 교재 그대로 사용하시고, 자, 교재 제가 페이지에 332페이지 가시면 거기 동그라미 6번 자리에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의 근무수당 해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전 연도 총급여가 2,500만 원 이하인데 요거를 3,0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오타가 있더라고요. 2019년 교재에 210만 원 됐어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된 게 있더라고요. 자, 요거 210만 원으로 요거 두 개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어서 빨간 펜으로 적으세요. 그렇게 해서 교재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교재 496페이지. 자,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올린 건데 496페이지 가서 거기도 여기 190만 원, 요거 210만 원으로 고쳐주시고, 요쪽에 보면 2,500만 원입니다. 이거를 얼마로? 3,0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두 개 고쳐주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519페이지. 519페이지 가서 거기도 하나 더 수정하겠습니다. 자, 6번 생산 및 쭉 해서 직전 연도 총급액 2,500을 3,000만 원 이하. 여기는 210만 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월급이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인가요? 520페이지. 뒤에 정리하는 그쪽에 가보면 520페이지 연구활동비 밑에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무 수당에서 여기도 190만 원, 210만 원으로 수정. 그 다음에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3,000만 원으로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야간근로 수당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신문 구독료하고 제로페이가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자, 이 신문사들이 하도 망할 것 같으니까 넣어주긴 했는데 이런다고는 뭐 누가 신문 보겠어요. 자, 신문 구독료 현행은 보면 총급액이 25% 초과 사용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자, 소득공제를 해준다라고 돼 있죠. 근데 수정이 어떻게 됐냐면 신문 구독료의 경우 도서, 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한 30% 적용. 요거 하나 추가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로페이. 자, 여기 보시면 공제율 해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인데 여기에 신문 구독료가 하나 더 들어간 거고요. 자, 요거는 3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로페이 사용액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여기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등 30%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제로페이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직불카드 등에 준하는 30% 공제율 적용. 자, 요게 이번에 새로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서울 지역에 안 사는 사람들은 제로페이 쓸 일은 거의 없죠. 자, 이렇게 추가돼서 교재나 프로그램 보면 자, 우리가 연말정산 할 때 거기 가면 신용카드 등 공제 대상 금액 할 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여기에 제로페이가 추가가 될 겁니다. 직불 프로그램 어떻게 여기다가 뭐 제로페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자, 요 자리에 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라번 보면 도서 공연 사용분 있죠. 신문 구독료는 자, 여기에 금액을 해주면 됩니다. 자, 직불선불카드 요거 30%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30%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신용카드다 하면 15%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세요. 그래야 소득공제 많이 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고요. 자, 그리고 교재는 어디를 수정하느냐. 자, 교재 527페이지. 여기 가셔서 자, 42번 거기 동그라미 4번 있는 자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액 총급여액이 25% 초과하는 금액이 15%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요 사이에 제로페이 글자 하나 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료 40% 공제고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30% 아까도 30%지만 자, 여기 공연 요 앞에 신문 요거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고요. 자, 그 다음에 542페이지 교재 가서 자, 거기 보시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해서 이쪽에 보면 직불카드, 관로 체크카드 돼 있죠. 여기에 제로페이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제로페이.
그 다음에 아까 도서 공연 요 사이에 신문 요거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녀 세액 공제 대상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 아마 뉴스 같은 데 많이 봤을 거예요. 2019년 9월부터 모든 자녀 7세 이하 자녀에게 10만 원씩 자, 아동수당이 지급됐습니다. 근데 요거 자세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불만의 소리를 했는데 아동수당 준다고 소득공제 줄여 막 그러는데 두 가지 혜택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아동수당 10만 원까지 챙긴다 그러면 이중 혜택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 가족 기본공제 대상자를 할 때 만 20세 이하 자녀는 세액공제 해줬고요. 그 다음, 근데 개정된 거는 뭐냐면 만 20세 이하는 똑같은데 7세 이상 만 20세 이하 자녀만 자녀세액 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7세 이하는 얘네들은 10만 원씩 받았으니까 기본 공제 대상에서 빼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만 20세 이하 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0세부터 만 20세까지 다 됐는데 자, 여기 그 전에 교재 몇 페이지냐면 497페이지입니다. 497. 자, 여기 가셔서 만 20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거를 앞에 만 7세 이상, 만 7세 이상, 그리고 만 20세 이하, 그 사이의 자녀만 자녀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6세 이하 어쩌고저쩌고 요거 다자녀세액 공제 요거는 싹 지워버리세요. 자, 2019년 완전히 폐지됐고요. 자, 그 다음 이 밑에 보면 기본공제 대상인 만 20세 이하 이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 공제가 만 7세 이상 또는 7세 미만이지만 왜 1, 2월생들은 학교를 빨리 가잖아요. 취약아동 포함입니다. 자, 자녀만 적용이 됩니다. 7세 이하라도 취약했으면 걔는 7세 이상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에 따라 해놓고 요 두 줄을 어디로 집어넣냐면 요 앞으로 갖다 놓으세요. 자, 얘를 요 사이에 그래야 문장의 앞뒤가 맞습니다. 그래서 1명이 자녀를 둔 경우 연 15만 원, 2명이 자녀를 둔 경우 연 30만 원, 세 번째부터는 30만 원에 자녀수 마이너스 2명에서 그러면 3명이 나오면 3 마이너스 2명 하면 1명이 되겠죠. 얘는 세 번째는 이거 애국자니까 2배 30만 원 해서 세 번째까지 자녀가 있다 그러면 60만 원이 공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해, 애가 태어났거나 또는 입양한 해, 걔는 별도로 이렇게 이건 그대로 유지되고요. 자, 그러면 또 고쳐야 될 때가 어디 있냐면 요 내용이 다른 데 또 나옵니다. 자, 531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서 동그라미 2번 자녀세액 공제. 자, 요거를 지우고 만 7세 이상 7세 미만 취약아동 포함 만 20세 미만 자녀세액 공제로 제목을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6세 이하의 자녀 요거는 쭉 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자, 요 만 7세 이하 정부에서 자 10만 원씩 매달 지원을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공제가 돼서 아쉽지만 하나는 없어지고 만 7세 이상부터 자녀 소득세액 공제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어떤 게 추가됐냐면 그 외에 뭐 이 교재 가보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추가. 우리 공항이라든가 면세점 이런 데 가서 면세 물품을 구입하게 되죠. 세금을 빼고 사는 겁니다. 그럼 세금 혜택을 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신용카드로 사서 또 신용카드 공제도 받는다 하면 이중공제가 되는 겁니다. 다 해주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정부는 또 세금을 걷어야 사니까 그래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면세 물품 구입 비용은 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 면세점이나 서울시내 면세점 물론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지만 선박 및 항공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우리가 카드로 구입할 수 있죠. 자, 그 면세 물품 구입 비용은 신용카드 그다음 소득공제에서는 자 빼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 면세 혜택을 받아서 물품을 구입한 후에 또다시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이중 혜택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 한 군데만 수정하면 됩니다. 요거는 교재 528페이지 거기 가서 면세 물품 저 신용카드 공제 안 되는 것 해서 뭐 여러 가지 기부금 뭐 쭉쭉 나오다가 요 가족카드 사용분 바로 위에다가 요거 하나 추가해 주세요.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 물품 구입 비용 얘는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많습니다. 뭐 리스료, 취득세, 등록, 면허세, 금융보험 뭐 이런 거에다가 요거 하나 추가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소득세에서 개정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온 적은 거의 없는데요.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확대가 됐다. 무슨 말이냐면 기업체 내에서 직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그거를 발명을 해서 특허를 냈다. 그럼 회사에서도 그 직원 착하다고 특별 보너스를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직무발명 보상금입니다. 자, 기업이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또한 개인이 업무 만족도, 물론 뭐 승진도 시켜줘야 되겠지만 상승 및 기술 개발 의욕을 증진하기 바라.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아이디어를 많이 뽑아내요. 그걸 만들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자, 지금까지는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은 직무 발명 보상금 비과세가 300만 원 한도로 정해졌는데 요거를 한 200만 원 늘려서 5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한 1000만 원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그래야 아이디어들 많이 나오죠. 자,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교재는 어디에 가서 수정을 하면 되냐면요. 자, 요게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11번. 어쩌고 이렇게 쭉 뭐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어쩌고해서 쭉 나와서 자, 지급받는 직무 발명 보상금 중 300만 원까지만 비과세였는데 넘는 금액은 과세했습니다. 소득세를 냈습니다. 근데 요거를 얼마로? 500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됐다는 거. 자, 요 교재 331페이지 가서 수정해 주면 되겠고,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 이론 시험에서도 한두 개 이제 수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331페이지 확인학습 이론 시험 문제 2번 문제입니다. 뭐 다음 중 근로소득을 보지 않는 것 같아서 3번에 보면 종업원 또는 대학 교직원이 뭐 직무 발명 보상금 300만 원 초과 금액. 자, 요거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거죠. 근데 요거를 500만 원으로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보기 3번. 자, 이렇게 수정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504페이지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현물 식사 또는 월식 때 출산수당에서 8번에 직무 발명 보상금 연 30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로? 500만 원으로. 자, 이렇게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소득세는 이 정도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요것만 수정하면 자, 되겠고요. 기존의 교재도 요거 수정해서 그냥 사용하시고. 자, 부가가치세법은 일단 크게 4가지가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기한이 단축이 됐고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 공제 많이 들어봤죠? 요거 특례 적용 기한이 연장이 됐고, 대손세액 공제 외상매출금 받으려고 갖고 있다가 부도가 나서 못 받게 됐을 때 세금은 다 냈단 말이에요. 매출액에 대한 세금. 근데 요게 부도가 났는데 이거 세금까지 내고 우리는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공제해 주는 거, 그 적용 범위, 기간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자세금에서 가산세율이 또 인하된 게 있습니다. 지연전송, 미전송, 적용기한 요게 조금 연기됐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한 10며칠 정도.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사업자 등록증 발급 기한 단축.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 가면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면 요 기간을 준수해서 발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예외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일 이내에서 연장은 가능하고,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 요게 하루 단축됐습니다. 하루. 근데 이것도 아무 의미는 없어요. 실제 실무에 가면 여러분 한번, 저도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하러 한두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틀은커녕 20분 내에 다 나와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으면 금방 나와요. 빨리 나오는 데는 뭐 한 10분이면 5분 10분이면 나오더라고요. 자,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거나 3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됐다는 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 지원 단 2020년 7월 이후부터 적용입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앞으로 한 5개월 남았습니다. 자, 적용이 되고요. 교재 그래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교재 261페이지 3일 이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전부 다 이론 교재예요. 이론 실기 교재. 거기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요거를 2일 이내로 요거 하나만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면세 농산물 의제 매입세 공제 특례 적용 기한 연장. 자, 기존의 종전에는 면세 농산물 등 의제 매입세 공제 한도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임시 법률이 있었습니다. 자,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업, 과세표준, 비용 빼고 세금을 부과할 매출액 중에 비용 뺀 과세표준 금액이 연 2억 원 이하 영세 식당,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108분의 8을 공제해 주던 거를 109분의 9로 1% 더 공제를 해줬었습니다. 특히 이거는 국산 농수축산물을 많이 사용하고 권장하는 차원에서 요거를 적용을 했었죠. 이거 108분의 8, 109분의 9, 1%도 장난 아닙니다. 자, 많이 판매하는 데는 물론 2억 이하지만 과세표준. 근데 요게 2019년 12월 31일까지 일몰 법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때까지만 적용할 것이, 여러분들 아까 앞에 쓴 신용카드 소득공제 있죠? 저거 일몰이 이미 10몇 년 전에 끝났어요. 근데 계속 연장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를 깎아먹는 행동을 안 하죠. 정부에서. 근데 요거를 다시 또 재연장입니다. 언제까지?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했습니다. 자, 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해 준 차원에서 2년 더 연장했고, 제가 보기에 이거 계속 연장될 것 같아요. 자, 뭐 이건 개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연장이니까. 자, 그래서 교재는 여기 퍼센트는 그대로 손댈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대로 갑니다. 109분의 9.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 109분의 9로 변경했다는데 요게 언제로? 2021년까지로. 요 2019를 2021로 요것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대손세액공제. 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 대손 확정. 보통 요걸 적용하는 거는 부도일 그 증명서류를 가지고 오면 6개월 경과 후, 그리고 재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확정되고 뭐 하고 하면 세액공제를 언제까지 기다려 줄 거냐면 국세청에서 그래 5년까지 기다려 줄게. 그래서 대손 확정이 됐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종전에. 근데 요거를 개정은 언제? 10년 이내로 연장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 대선이 확정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전에는 5년 넘으면 안 됐어요. 근데 재판, 압류 요거 사실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립니다. 숨어버려 또 이게 도주해버렸어요. 그런 경우에 물론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수배 내리고 뭐하고 해서 찾아내려면 5년도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아마 더 늘려서 10년으로 연장한 겁니다. 10년 안에 재판이든 압류든 해서 해결이 됐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정이 됐다. 그러면 세금 낸 거는 조금 돌려주세요.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대손 금액의 110분의 10, 다시 말해서 부가세 낸 거 다 돌려주는 겁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비축금이나 미수금에 대한 거고요. 물론 어음도 들어갑니다. 저기에. 자, 이렇게 해서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다는 거. 자, 그럼 교재는 어디를 수정해 주면 되냐면 453페이지입니다. 453페이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의 외상비출금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거나 공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는 제외. 5년 지나면 안 해줬다는 말입니다. 5년까지만. 판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 너네가 확정된 서류 가져와. 근데 요거를 10년으로 연장돼서 자 10년까지는 되는 겁니다. 재판에서 이기든 압류시킨 거 증거 서류를 가져오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에 대한 게 또 개정이 됐습니다. 요거 개정될 때가 제일 스트레스 받죠. 그런데 이거 퍼센트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 오른쪽 위에 보면 작성 방법 켜기 딱 키면 요 퍼센트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게 2019년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뀌다 보니까 묘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지금까지 전산세무시험에서 최근 5년 동안 안 나온 적이 없다가 2019년은 다 안 나와버렸어요. 프로그램 한국세무사회에서 K리 프로그램을 이번에는 개발팀에서 어떻게 뭐 잘못됐는지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개정세법 특강할 때도 보면 아직도 수정이 안 됐다. 그리고 세무사회에 막 건의사항 올린 거 쭉 했는데 그래서 아예 출제위원들이 가산세 때문에 또 신고서가 나오더라도 가산세는 단 한 번도 작년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래도 몰라요. 원래 또 출제위원들은 이게 1년 단위로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나올지 몰라서 일단 제가 자세히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자, 전자생명선서는 이제 다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는데 자, 지연전송 자 발급명세를 법정 전송기한 이후이면서 재화용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이 다음 달 11일까지 과세기간이 예정신고, 확정신고 다 있죠. 그 과세기간까지 다음 달 11일까지 과세기간을 안 하고 그 다음 달 11일까지 11일에 뒤늦게라도 했어요. 그러면 지연전송이라 그러죠. 그 전에 가산세가 0.5%였는데 요게 0.3%. 자, 물론 이거는 제가 2019년도에 일부분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근데 그것도 바뀌었지만 2019년도에 요게 바뀌었어요. 2020년도에는 또 뭐까지 바뀌냐면 과세기간이 다음 달 11일까지가 과세기간이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과세기간이 확정신고는 자 1기 확정신고는 자 7월 25일까지예요. 2기 확정신고는 그 다음에 1월 25일. 11일까지 전송하면 그래 지연전송 가산세 0.3% 물어. 그전에 0.5% 물던 거. 근데 이번에는 그 날짜도 11일이 아니고 7월 25일까지 더 늦춰졌죠. 그래 요때까지는 지연전송으로 봐줄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전에는 11일을 넘어섰다.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미전송해서 이거는 1%였어요. 이거는 지연전송은 0.5%고 이건 1%였습니다. 2배였죠. 근데 지금은 지연전송이 0.3, 미전송은 대폭 줄여졌습니다. 1%에서 0.5%로. 대신에 요거보다는 많이 내야 되겠죠.
지연한 거하고 미전송한 거하고는 죄질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자, 11일 이후에 전송한 건데 이건 확정 신고 기한. 1기 같은 경우는 7월 25일까지는 지연 전송. 그거 넘으면 그때는 미전송으로 할 거야. 가산세 0.5% 물어. 해서 요 부담을 좀 낮춰준 겁니다. 가산세를. 자, 2020년도에는 특히 달라진 게 확정 신고 기한까지로 날짜를 더 늦춰줬다는 거.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교재 보고 자, 교재 292페이지 보시면 292페이지 보면 자,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서 이 생명선서 발급을 안 했어요. 전자생명선서를. 그래서 안 했는데 7월 11일까지 하면 지연전송 가산세 0.5인데 이거를 과세기간이 확정신고 기한까지니까 7월 25일까지. 7월 10일에서 25일까지 10며칠 더 늦춰줬죠. 한 보름 정도. 그래서 가산세 0.3%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7월 11일을 지우고 그 위에다가 요거를 써놓으세요. 과세기간이 확정신고 기한까지 7월 25일까지 아니면 뭐 7월 25일까지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7월 12일 이후 그때는 지연전송이 아니고 미전송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미전송은 이제 기준이 과세기간이 확정신고 기한 이후 7월 25일 이후에 한 거는 너는 이건 지연이 아니고 아예 안 한 거야. 그래서 미전송 가산세 0.5% 이렇게 교재를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상반기고요. 하반기 2기죠.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출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1월 11일까지인데 요게 과세기간이 확정신고 기한까지 1월 25일까지입니다. 0.5에서 0.3이고요. 그 다음에 1월 12일 이후 과세기간이 확정신고 기한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25일 이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교재에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435페이지에 이렇게 총정리 거기 있죠. 거기에 가서 전자세금 발급 명세 지연전송, 미전송 65, 66번 자리입니다. 자, 여기 가서 자, 그 다음 기간 말이 다음 달 11일 뭐 토요일 공휴일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회사 발급 명세를 전송한 경우 11일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도 11일 이후 자, 11일까지 얘는 전송하지 않은 경우, 전송한 경우 지연 전송, 미전송 이렇게 아까 앞에서 구분이 돼 있었죠. 요게 요렇게 기간이 자, 과세 기간이 확정 신고 기한까지 11일 말은 지우고 확정 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전송한 경우 그러면 지연 전송. 그다음에 확정 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그때는 미전송. 그래서 자, 지연 전송 3%, 0.3%, 미전송 0.5%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부가가치세 개정된 내용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서 이제 고민스러운 게 그러면 그 전에 기존 기출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84회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제가 각각 그 백데이터 다 올려놓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론 시험 문제 거기 있고 별도로 또 이제 정리해서 올려놨는데 백데이터라는 게 이거죠. 거기 84회 기출문제 클릭하면 여기 2교시 더블 클릭하면 여기 베이스 데이터. 자, 요거는 실행 파일이고요. 베이스 데이터라고 하는 게 기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데이터 하는 겁니다. 근데 요 백데이터가요. 이렇게 세법 개정이 되면 한국세무사회 그 K랩 프로그램 개발팀에서 옛날 요 84회 시험 문제 요것도 다 개정세법에 맞춰서 수정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정답의 해설 다시 만들고 강의 다시 찍어서 올리면 되는데, 문제는 다시 강의를 찍고 싶어도 이론 같은 경우는 아까 수정할 거 있으면 제가 수정해 드렸는데 요거를 수정을 안 해줘요. 요거를. 사실 이게 인력이 시간 많이 뺏기고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세무사 그 주최 측에서 안 해준 거를 제가 따로 인력을 강의 무료 인강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를 또 사람을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이거를 개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존의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 이게 어떻게 업데이트는 힘들고요. 단지 여러분들이 걱정은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연습할 때 어떻게 하나. 자, 예를 든다면 2019년 이전 백데이터 가지고 기존 기출문제 가지고 하면 지금 6세 이하 요거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2019년 이번에 요거 자녀만 있고 이 안에 있던 6세 이하는 사라져 있습니다. 왜? 아까 말했잖아요. 2019년 9월부터 누구나 다 만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이 지급됐기 때문에 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별도로 추가로 해주던 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옛날 시험 문제 백데이터 실행하면 이게 다시 나타날 겁니다. 이거를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일일이 우리가 여기다 동그라미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자, 날짜를 입력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스트를 하나 입력해 봤습니다. 홍영길. 가상의 주민등록번호에서 2살짜리예요. 만 2세. 20세 이하 딱 선택하니까 여기 자녀 요 자리에 동그라미가 안 생겨요. 그 위에 17세인 자녀는 요 자녀의 동그라미가 딱 생겨요. 그리고 6세 이하는 아예 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 하는 거는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나이 딱 나타나면 20세 이하 그냥 클릭해 버리세요. 여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이 K레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굳이 우리가 이것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웬만한 거는 자동 계산이 다 이루어지니까요. 아,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세법 개정되기 전 %인데, 그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기존 백데이터 그냥 실행하셔서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 시험 문제를 제가 분석을 하면서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렸는데 출제 경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세 가산세 부분 거의 출제 안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많이 출제돼서 학원에서 막 강조하는 거 있죠. 이거 반드시 나온다. 외워라 막. 무조건 외워. 그렇게 하던 것들은 거의 많이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를 좀 올렸는데 그래도 최근 요 전산세무 2급은 그래도 나아요. 87에 86에는. 23% 31% 나오는데 전산회계 1급이 세무 2급보다도 오히려 합격률이 낮은 적도 있었습니다. 1급 본 사람들 85회, 84회, 요때 82회 요때 시험 본 사람들은 땡 잡았어요. 요때 1급 합격하고 요때 세무 2급 시험 보신 분들은 그나마 웃음을 지을 수 있는데, 자, 이번 출제위원들이 난이도 조절은 굉장히 못하는 팀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50%였다가 23% 반토막 내기도 하고 49%였다가 반도 안 되고 또 거기서 더 줄여버리고 2급은 그나마 일정하게 유지가 됐어요. 자, 요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분석을 해서 최근 기출문제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전산세무 2급만 봤을 때 합격률이 평균이 36.4%인데 뭐 그래도 큰 차이는 없어요. 요때 조금 23% 작긴 했는데 86회에서 그 다음 87회, 88회는 아마 일정하게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단순한 게 위주 안 내고요. 기존 많이 반복 출제되는 문제 좀 탈피하고 있고, 자, 항상 반복적으로 출제되었던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빠지고 다른 제2의 보조장부들, 뭐 수출실적 명세서라든가 이런 것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가 지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가산세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원래 작년에 2019년에는 거의 안 나왔으니까 2020년에 한두 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기출문제 풀어드렸던 거 그거 무시하지 마시고
자, 다양하게. 그러니까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어쩌다 내가 3주 만에 합격했다, 합격 수기 그런 거 너무 믿지 마시고, 또 어쩌다 짧은 기간에 됐더라도 그렇게 다른 사람 약 올리지 마시고요. 합격 수기 올리실 때 최소 기출문제 10회분을, 가장 최근 기출문제 10회분을 최소 2회, 좀 시간 여유 있다면 3회분까지 풀면서 안 되는 거 중심으로 이론도 다시 한번 보시고, 특히 원가회계 아예 포기하시고 합격하겠다,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원가회계가 오히려 알면 더 쉬워요. 그러니까 자, 개정세법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요 2회 많으면 3회 기출문제 다양하게 풀어봐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번 89회인가요? 89회 시험 개정세법 적용이 많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자, 우리 카페 회원님들 열공하시고 모두 다 100% 합격해서 합격 수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벤트 꾸준하게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자, 화이팅!